자, 이제 위험 상황에 대한 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투자를 근데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들을 물어보면 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부터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결정할 부분은 자산군을 결정해야 됩니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비슷한 위험도와 비슷한 그런 수익 수준을 가진 자산의 종류 중에 어떤 걸 할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걸 결정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 자산의 능력, 이 돈을 내가 단기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길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거를 일단 자산의 능력을 따지고,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능력도 따져야 돼요. 나는 위험을 잘 견딜 수 있는지, 이렇게 뭐 손실이 조금 나거나 수익이 좀 나거나 하면 바로 팔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장기로 좀 잘 기다리는 성향을 가졌는지, 그런 자신의 위험 수용 성향,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그거에 맞는 어떤 자산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크게 보면 예금, 채권, 그리고 달러, 금, 원자재, 주식, 이렇게 크게 6가지 정도로 자산을 나누고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할지를 우리는 결정하는 게 첫 번째 순서인데요. 일단 그런 본인의 능력이나 위험성 성향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어떤 자산을 할지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 다음부터 고려할 건 딱 두 가지예요. 자산의 효율성을 따지면 되는데, 자산의 효율성은 두 가지로 따집니다. 위험과 수익입니다. 요거 두 개로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일단 예금을 우리가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어, 일단 뭐 나는 위험한 게 싫고 어떤 상황에서든 다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제1금융권으로 가겠죠. 자, 제1금융권 가면은 이자는 당연히 낮게 줄 겁니다. 근데 난 이 정도의 이자는 만족하지 못해.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 약간 망할 위험도 감수할래 라고 하면 제2금융권 갈 거예요. 근데 제2금융권 가면 이자는 높게 주고 위험, 뭐 이런 약간 파산의 가능성, 그런 것도 받아들인다, 이런 정도 차이만 예금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질적 위험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돼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예금자 보호가 되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위험도는 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위험도가 같아졌으니까 이자가 높은 게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금은 그 정도만 알면 우리가 좀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금자 보호에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하면 예금을 좀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은행자 들어가는 곳들, 그러니까 저축은행까지도, 시중은행 전부와, 그래서 그런 은행자 들어가는 애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보장을 하니까 좀 더 안전해 보이는데, 새마을금고, 신협, 얘들은 자체 보장이에요.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 중앙회 자체 보장을 하다 보니까 그 중앙회가 망하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협도 뭐 140조, 이런 새마을금고도 200조 넘는 자산을 운용합니다. 본인이 자기 자본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그 정도 규모의 예금이나 이런 자산들을 운용을 하니까 뭐 그런 기관이 갑자기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둘 간에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정도 알고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최근에 뉴스에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망하면 실제로 진짜 그 중앙회가 망해버리면 받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뉴스들이 나온다까지 알고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ETF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ETF는 뭔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돼요. 이게 아주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펀드의 일종인데 뭔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채권을 투자할 때 우리는 ETF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채를 할 수도 있죠. 국채를 투자를 하면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는 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자를 아주 낮게 주죠. 그래서 이자는 낮게 받으면서 국채를 할 수도 있고, 이 정도 이자는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회사채로 갈 수도 있겠죠. 회사채는 이자는 좀 높게 받을 수 있지만 평가가 필요해요. 어떤 기업이 망하지 않을지, 그리고 망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도 어떤 기업이 좀 적절하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달러도 ETF가 있습니다. ETF가 있고 또 예금으로도 할 수 있죠. 자, 달러 예금을 하면 뭐 6개월 또는 뭐 1년 아니면 뭐 2년 이렇게 긴 기간으로 좀 투자 기간을 정해서 투자를 해볼 수도 있고, 예금 말고 RP도 있어요. 달러도 증권사에 가면 RP가 다 있으니까 RP는 하루하루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물 금리를 받으면서 달러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그래서 달러를 투자한다고 달러를 사놓고 기다리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다양한 기간으로 뭐 하루하루 단위로도 이자를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금도 ETF가 있습니다. ETF 말고 다른 걸로 또 투자를 하려면 골드바 이런 거 살 수 있죠. 골드바는 근데 사자마자 10%가 손해가 납니다. 10%가 손해가 나는 이유는 골드바는 금 실물이기 때문에 실물에 대해서는, 상품에 대해서는 다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부가가치세 10%를 정부가 가져가니까 이 부분이 바로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10%가 투자해서 작은 금액은 아닌데 어떻게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지?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투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골드바는 금 실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현금화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나는 전쟁이 터져도 살아남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분들이 이걸 좀 사서 쟁여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전쟁 터지면 이걸 팔아서 쌀이라도 바꿔서 먹고 살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걸 사놓기 때문에 10% 이런 부분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투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골드바를 투자를 하려면 아주 부자가 돼서 그런 아주 최악의 위험까지 대비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바 말고 KRX 금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KRX 금은 뭐냐면 KRX가 한국거래소예요. 한국거래소는 주식을 거래되게 해주는 기관이죠. 주식을 거래되게 해주는 기관이 금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상장을 해놨어요. 증서화해서 0.0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걸 거래를 하면 ETF도 그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뭐 사고 팔고 해서 수익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해서 ETF를 통해서 수익을 내면 세금이 나옵니다. 이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가 무조건 나와요. 금융소득세 15.4%가 나옵니다. 근데 ETF나 뭐 다른 다양한 펀드들 다 나오는데 KRX 금은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시장을 금융소득세를 면제해 놨습니다. 그리고 골드바에 붙는 10% 부가가치세도 면제해 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거를 많이 사서 골드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찾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냥 장내에서 시장 내에서 거래할 때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금은 국제 시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게 똑같이 움직여서 위험도, 변동성, 그리고 수익 다 똑같죠. 그래서 세 개가 그렇게 요 수익과 위험 측면에서는 차별화될 게 없어요. 근데 세금까지 고려하면 얘가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위험도, 수익, 세금까지
그 신경을 써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많은 현금 흐름을 나한테 남기고 투자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세금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려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 금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원자재도 ETF가 있습니다. ETF 말고 다른 걸로 하려면 파생상품 이런 걸 써야 돼요. 근데 파생상품은 변동성도 크고 비용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전문가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때는 ETF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식도 ETF가 있죠. 보통 다 주식만 ETF가 있는 줄 아는데 정말 다양한 상품들, 채권, 달러, 금, 원자재 다 ETF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일단 주식할 때 ETF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ETF 말고도 개별 종목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투자할 때 이렇게 개별 종목 위주로는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식할 때 다른 자산을 생각할 때보다 한 단계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뭐 종목을 어떻게 고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국가를 가장 먼저 고르는 게 첫 번째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효율적으로 성장할 국가가 어딘지 국가를 골라요. 그 다음에 그 국가별로 다 대표 지수가 있습니다. 대표 지수는 뭐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정도에 쳐도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럴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걸 알려드릴 텐데, 그 정도만 알아도 이렇게 대표 지수 찾고 이런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은 다음에 그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럼 이 ETF를 사면 이 국가의 성장률과 내 투자 수익률이 연동되는 투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지, 뭐 애플 이런 것들 아니면 뭐 MS라도 그렇게 큰 기업이라도 되도록 개별 종목은 사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를 애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자, 애플은 우리가 그 지금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가 된 기업이죠. 근데 뭐 몇 달 전까지 갑자기 3위로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1위로 올라오고 이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처음 태어났을 때도 지금처럼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정도까지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아주 유망한 기업이었어요. 왜냐면 PC를 가장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뭐 PC라는 거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윈도우 기반으로 이렇게 GUI라고 하는데, 이런 그 그래픽 기반으로 움직이는 PC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혁신을 한 회사니까 엄청 유망하고 이렇게 굉장히 주목받는 회사였죠. 그런데 PC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지금하고 전략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망하고 지금은 성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때는 인터넷 환경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이런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막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애플의 전략은 완전 폐쇄적이죠. 앱스토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앱스토어가 없었으니까 뭔가 컴퓨터를 처음 사면 그대로 거의 끝까지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애플의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게 프리미엄 전략이죠. 아주 비싸게 팔아요. 컴퓨터 맥이 뭐 600, 1000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인데 그걸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태로 거의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 이런 걸 구매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고 하니까 가성비가 점점 떨어져가는 컴퓨터라고 느끼고 있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MS가 등장을 합니다. MS는 누구나 컴퓨터만 있으면 다 설치할 수 있고, 또 OS만 있으면 그 안에서 자기가 능력만 되면 또 뭐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남이 누군가 프로그램을 주면 그걸 그냥 써도 되고 해서 MS가 가성비가 계속 좋아지니까 MS를 사람들이 다 쓰고, 애플은 PC 시장에서 계속 죽어가다가 결국은 완전 망해요. 2000년 초반에 거의 PC 시장에서 애플은 끝났고 MS가 시장을 다 장악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애플은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애플이 MS에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포드도 만들고 아이폰도 만들고, 그걸로 지금은 MS보다 더 큰 회사가 됐어요.
이렇게 큰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까지 더 큰 기업이 됐다가 올해 들어서는 MS는 AI를 잘하는데 애플은 AI가 없으니까 야 너네 AI가 없잖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빠지고 MS는 더 높아지고 MS가 더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되고 이렇게 엄청 변동이 커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도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데 이거보다 더 작은 기업은 훨씬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 그런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게임에는 되도록 참여하지 말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수익을 얻기보다 뭐 이런 PC 시장에서 MS가 이기든 애플이 이기든 상관없는 미국이란 나라에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미국은 뭐 PC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애플에 투자하든 MS에 투자하든 PC라는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면 계속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이 효율적일지, 일본이 효율적일지, 중국이 효율적일지, 인도가 효율적일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더 쉽지 애플이 이길지, MS가 이길지 또는 뭐 아마존이 들어올지 테슬라가 들어와서 시장을 다 교란해 버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에서 투자에 접근하자고 이런 국가 정도 수준의 을 골라서 투자 방향성을 잡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골라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감이 잡히는데 ETF를 어떻게 골라야지? 거기까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ETF를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자산군을 먼저 골라야 되겠죠. 자산군 그걸 고를 때 자신의 능력과 자산의 능력 그거를 따져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저는 저의 자산의 능력을 따졌더니 당장 쓸 돈들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험 수용 성향도 따져봤더니 나는 뭐 손실이 난다고 바로 팔거나 수익이 난다고 바로 실현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좀 오래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성향을 가졌다라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성향에 더해서 조금 더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맞는 자산군을 찾아봤더니 주식이 나왔어요. 나는 그럼 주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국가를 먼저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국가가 어딜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원화를 쓰고 살고 있어요. 원화를 쓰고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했던 다 원화로 바꿔서 사용하고 그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원화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투자를 할 때 주식으로 가장 그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한국 주식이긴 하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골라요. 한국을 일단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한국이 경쟁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겠죠. 한국이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원화를 쓰고 살고 있다고 해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화를 가지고 뭐 투자를 할때 다른 부분들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뭔가 한국 주식이 경쟁력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국이란 나라가 경쟁력 있는지 보려면 산업 구조를 봐야 돼요. 산업 구조를 이렇게 쫙 봤더니 제일 큰 산업은 반도체라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 2위 하는 기업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경쟁력이 있는데 그쪽 산업의 미래를 봤더니 AI 이슈랑도 연관돼 있고 이래서 산업적으로 뭐 세계적인 그 트렌드랑 그렇게 동떨어진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큰 산업을 봤더니 2차 전지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큰 기업 다 있어요. 1위, 2위, 3위. 그래서 배터리 기업도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게 하는 기업들 많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2차 전지도 미래에 뭐 전기자동차나 아니면 뭐 ESS 시장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쓸 것 같으니까 그쪽도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 큰 산업을 봤더니 자동차 쪽인
기업입니다. 자동차 쪽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경쟁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도 뭐 세계 탑 티어까지는 아니지만 경쟁할 수 있을 수준의 자동차를 내놓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니까 전기차나 이런 자동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니까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는 아니다, 보통은 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일부 자산을 배분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골랐어요. 한국 괜찮은지 이제 보자 라고 해서 그 다음엔 이제 한국 대표 지수를 찾아야 되겠죠. 한국 대표 지수는 보통 뭐 코스닥, 코스피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맞는데 일단 코스닥, 코스피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증권 섹션이 있어요. 그 증권 섹션에 가면 우리나라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뉴스만 봐도 우리는 굉장히 전체 금융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방형 소국경제라고 불려요. 왜 개방형이냐면 수출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 수입 많이 하는 나라들은 개방형 국가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개방형 국가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 수출 수입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높으면, 그 비중이 높으면 소국 경제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가 절대 경제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수출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적인 뉴스나 기업들의 뉴스를 보면 세계랑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뉴스만 봐도 파악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뉴스만 봐도 세계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개방형 국가 맞아요. 수출 수입 많이 하니까. 근데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전체 경제에서. 그래서 일본은 개방형 대국 경제라고 불립니다. 개방형 대국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 관련 뉴스를 봐도 내수 관련 뉴스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증시 뉴스를 보면 그렇게 세계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도 잘라파고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일본만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일본만 뭐 따로 고립돼서 뭔가 자신들의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불려요. 그러니까 일본 뭐 주식 시장에서는 본인들 뉴스만 봐서는 세계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뉴스만 봐도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데 좋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 증권에서 이렇게 국내 증시로 가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보통은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코스피는 큰 거고 코스닥은 작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체적 방향성은 그게 맞는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 코스닥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코스피 이제 거래소에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운용을 해서 그 각각 시장의 주식, 그러니까 기업의 주식을 상장해서 이렇게 거래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장을 할 때 조건이 다른 거죠. 코스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재무적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뭐 재무적 조건이 우량하려면 대기업이나 좀 오래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코스피는 큰 기업이 많다 이런 평가를 받고, 코스닥은 재무적 조건은 많이 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성장성이에요. 그래서 성장성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재무적 조건이 튼튼하고 코스닥은 성장성이 높고, 이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투자에 약간 편견을 가지는데 편견을 가지지 않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은 작은 애들만 있으니까 여기에는 좀 투자하는 게 꺼려지고 코스피만 투자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조건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코스닥을 코스피를 보고 만들었어요. 나스닥을 보고 만들었어요. 나스닥에 우리가 작은 기업만 있는 건 아니죠. 코스닥에는 작은 기업만 있지만
나스닥에 뭐 애플, MS, 아마존 이런 기업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큰 기업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작은 시장이다 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코스닥은 나스닥처럼 되려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성장하면 다 코스피로 나가요. 네이버도 가고 카카오도 가고 에코프로도 가고 셀트리온도 가고 이렇게 뭐 다 커지면 나가니까 여기들은 작은 기업만 남아있어서 이건 작고 이건 크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작은 기업에 투자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 투자 기회를 뭐 네이버가 그 코스닥 시장에서 커가는 기회 이런 거를 우리가 상실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편견을 가지고 볼 필요 없이 그냥 조건이 이렇게 다른 거다라고 알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좋고 그런 재무적 조건은 좀 안 좋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그렇다라는 정도의 성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에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대표 기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대표 지수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코스피 200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코스피 200은 뭐냐면 코스피 중에서 시가총액, 이 기업의 전체 가치 기준으로 1위부터 200위까지 쫙 줄을 세운 다음에 그 기업들을 따로 뽑아서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 지표가 코스피 2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200개 기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을 대표 지수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대표 지수가 코스피 200이 나왔죠. 그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를 찾아보자. 이렇게까지 가면 됩니다. 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여기 ETF라는 항목 자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가 다 나오는데 ETF가 뭐냐면 Exchange Trading Fund예요. Exchange,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거래가 되는 펀드, 네, 펀드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으면 다 ETF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냥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펀드인데 상장까지 해줘서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ETF도 이제 상장을 해야 되니까 코스피 코스닥처럼 조건이 있겠죠? ETF를 상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략적 명확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제목만 봐도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을 가진 펀드만 상장을 해줘요. 그래서 초보자가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반도 안 봤는데 이렇게 많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상품도 있고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여러 개가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싸게 해주는 펀드도 많죠. 그래서 싸면서 이해하기 좋은 펀드가 많아서 우리가 이 ETF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가 접근하기 아주 좋은 펀드인데 이거를 전문가들도 많이 써요. 헤지 펀드나 뭐 이런 전문 투자자들도 자산 배분을 할 때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TF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수준의 자산을 갖추더라도 ETF를 계속 사용하는 건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알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ETF를 이제 골라봐야 되겠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200자가 들어가면 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예요. 코덱스 200, 타이거 200, 라이즈 200, 이렇게 200자 들어가는 펀드가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럼 이 중에서 뭘 골라야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를지 또 중요한 지표를 알려드리는데, 일단 얘들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니까 상위 200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예요. 종목이 다 똑같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다 시가총액 비율이 있어요.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비율대로 다 이 지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과 비율 다 똑같이 이 펀드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코덱스나 타이거나 라이즈나 다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종목을 넣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똑같은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비용을 보면 됩니다. 가격을 보면 되는데, 자, 그 코덱스 200을 보면 이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이 뭔가 비용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격이 낮은 걸 사면 된다고 해서 이 가격이 낮은 걸 사면 안 되는데 이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명목 가격일 뿐이에요. 이 ETF는
지수의 이런 그 퍼센테이지를 추종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5만 원이면 1% 올랐을 때 500원 오르면 되는 거고 3만 원이면 300원 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는 투자 판단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이 펀드 보수라는 걸 실제 비용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펀드 보수는 1년 동안 우리한테 운용을 해주고 받아가는 운용사가 받아가는 비용이에요. 이 지금 얘는 삼성자산 운용이죠. 여기서 1년 동안 받아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0.15예요. 0.15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0.15%인데 이게 그렇게 비싼지 싼지 비교해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펀드들은 다 투자 설명서가 나와요. 투자 설명서를 축약해 놓은 간이 투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간이 투자 설명서에 보면 동종 펀드 평균 보수라는 게 나와요. 요게 얘는 국내 주식형 펀드거든요. 국내 주식형 펀드는 제가 최근 기준으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삼성 코덱스는 안 올려놨습니다. 여기 미래에셋은 올려놨는지 볼까요? 여기도 동종유형 총보수를 올려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그럼 KB스타로 라이즈 200 간이 투자 설명서 붙여서 볼게요. 여기 ETF 여기 가보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이런 찾는 방법도 알면 좋겠죠. 여기에 지금 라이즈 200 국내 주식으로 가서 라이즈 200 나왔습니다. 여기에 간이 투자 설명서가 있어요. 이걸 보면 동종유형 총보수 나오죠? 여기 1.58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2024년 6월 20일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놓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기 얘는 0.15니까 1.5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동종펀드 비용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 비용을 받는 펀드다. 굉장히 싸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용만 싸다고 살 수는 없죠. 시가총액도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산다고 오르고 내가 판다고 빠지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큰 주체가 들어와서 막 샀을 때 막 오르고 빠지면 내가 이렇게 사고 팔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 자체로 손해가 날 수 있어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펀드들은 되도록 사지 않는 게 좋은데 한 1000억 정도만 돼도 내가 사거나 모두 큰 주체가 들어오거나 해서 막 가격이 너무 올라서 유동성이 없거나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또 팔기가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펀드를 사면 되는데 얘는 5조 8천억 가까이 되니까 유동성 풍부하다 라고 느껴지고 비용도 싼 펀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조건은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타이거 200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이거 200도 1조 8천억 시가총액은 문제없죠. 유동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펀드 보수는 0.05예요. 0.05 더 싸졌죠? 0.05까지도 해주네 라는 비교를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KB스타 라이즈 200으로 가볼게요. 자, 라이즈 200 얘는 1조 2천억 가까이 돼요. 유동성 문제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펀드 보수 0.017이에요. 더 싸졌죠. 이렇게 계속 싸게 해주는 이유는 얘는 2011년에 만들어졌고 얘는 2008년에 만들어졌고 얘는 2002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로 들어올수록
내가 뭘 잘할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싸게 해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싸지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해주면 우리는 비교를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얘가 제일 싸게 하니까 가장 좀 얘가 수익률을 잘 내겠구나 라는 판단은 들 수 있어요. 그런 방향성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매니저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비용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실질 수익률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수익률이 났는지 한번 같이 보는 겁니다. 1년 수익률 3.71이에요. 최근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가 엄청 빠지면서 이런 3.7 이렇게 수익률이 약간 낮아진 상태인데 얘는 3.80이에요. 얘가 더 싸니까 얘보다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라이즈 얘는 3.93입니다. 역시 얘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펀드가 뭔가 3.75 네 3.71 얘는 3.80 네 3.75 업데이트 하니까 3.75로 내려갔죠. 얘가 더 못해요. 이렇게 얘가 더 얘보다 비싸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고 이런 상황도 가끔 발생하는데 자 이렇게 빈도수로 보면 라이즈 200이 잘하는 빈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은 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타이거나 라이즈를 거의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봤을 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더니 요 그 코덱스 200은 0.1 이상 차이 나요. 다른 펀드들이랑 비용이 0.1이 우리가 판단하기엔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일 수 있는데 이 펀드들 그러니까 비용 종목이 다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비율까지도 다 정해져 있는 펀드들에서는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얘네 둘을 거의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는 그냥 좀 제외를 해놔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0.1 이상 차이 나면. 근데 오늘도 봤듯이 라이즈가 더 그 타이거보다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죠. 그런 거 보면 타이거가 조금 더 뭐 운용을 더 잘해서 이런 비용을 극복해 줄 수도 있고 라이즈가 싸게 하니까 그런 그 비용이 적게 되니까 더 투자 수익률을 잘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가 얘는 0.033 정도 차이예요. 그 정도는 뭔가 그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둘 중에서는 좀 어떤 걸 고를지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얘는 그냥 코덱스는 탈락시켜도 된다 라는 정도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알려드려 봤고 만약에 이 타이거나 라이즈나 둘 다 좀 어떤 게 잘하는지 판단이 어렵다 내가 어떤 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싸니까 경험상 두 개를 다 살 수도 있어요. 타이거 200을 하나 사거나 뭐 라이즈를 하나 사면 뭐 4만원 이내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서 우리가 이 사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평가를 좀 집중해서 하게 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뭐 좀 시간이 지나서 계속 평가하다 보면 어떤 게 더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뭐 하나가 결정이 나면 그쪽으로 쭉 몰아서 앞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알려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알면 우리가 투자를 스스로 구성해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고르고 그거에 맞는 ETF를 고르는 방법까지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딱 그 투자 액션, 그러니까 뭘 매수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시면 이제 투자 방향성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